우리가 아는 많은 공간에서 파워스토어가 등장 중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더 현대가 있겠네요. 파워스토어는 말 그대로 파워과 스토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입니다. 여기서 팝업은 모두가 알다시피 웹페이지의 팝업창과 같은 단어입니다. 파워스토어를 직역하자면 갑자기 나온 매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워스토어 예전보다 뭔가 많아진 느낌 들지 않나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파워스토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파워스토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파워스토어의 검색 추세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량만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파워스토어는 여러 산업군의 매출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임대, 굿즈, 마케팅 등과 말이죠. 심지어 파워스토어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미 파워스토어는 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23년 10월에 발행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성수, 이태원, 한남 일대에는 매주 130개에서 160여 개의 파워스토어가 열리는 중이랍니다. 이 중 성수에서만 최소 40개에서 60개가 열리는데 한 지역에서만 약 40%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모두가 힙하다고 말하는 동네에 압도적으로 열리는 파워스토어,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파워스토어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장기 임대보다 단기 임대가 훨씬 임대료가 높습니다. 성수동의 단기 임대료는 일반 매장 기준 하루 300에서 5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프리미엄 매장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7일간 파워스토어를 진행한다고 하면 임대료만 약 1억에 인테리어와 마케팅 비용을 더하면 2억 정도는 우습게 소모됩니다. 이렇듯 짧은 기간만 진행하는 파워스토어는 공간 마케팅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스토어 정말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일까요? 네, 현 기준 주류가 맞습니다. 더현대서울 개점 이후 약 2년간 열린 파워스토어는 321개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23년 3월에 집계된 항목이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을 거로 추측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2022년 H빌리지 크리스마스 마켓 파워스토어에는 약 50만 명이 방문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60만 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더 현대 파워스토어 공간에 방문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0%,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더 현대 서울 파워스토어를 방문한 셈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현대라서 독특한 브랜드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죠. 그래서 여기 다른 트렌드 레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4년 틱톡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틱톡이 직접 트렌드라고 꼽은 항목 중 눈여겨보면 좋을 항목이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변화가 두드러진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서울 핫플입니다. 전년 대비 조회수나 생성수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무려 전년 대비 2428%의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 핫플은 앞서 말한 네이버 검색과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중 하나가 바로 성수, 놀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영화관 같은 장소가 데이트 코스 또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그 공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스토어는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된 모델입니다.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6년에 열렸던 파워스토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식음료 업체들이 파워스토어를 진행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푸드트럭이나 매장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테면 롯데 웰푸드의 산하 브랜드인 파스텔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 20일에 최초 매장 오픈한 것처럼 말이죠. 재밌는 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가맹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 파워스토어는 음식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그룹 내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했다고 하면 작금의 파워스토어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토어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크게 두 계층의 협업입니다. 공간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건물주, 공간은 없으나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갖춘 중소브랜드 또는 신제품 소개를 원하는 브랜드가 있겠죠. 공간을 보유한 소유자 측면에서 보자면 임대가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노른자 땅에 건물을 올렸으니 당연히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을 겁니다. 핫한 공간으로 입소문 나기도 원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한 브랜드와 계약을 하면 최소 10년간은 그 브랜드에게 공간을 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파워스토어는 단기 임대입니다. 10년간 같은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개씩 10년간 520개의 브랜드를 선보이는 것, 어떤 것이 훨씬 감각적이고 효과적일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입점하고 싶은 브랜드의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간이 가장 탐나는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자신의 브랜드를 일정 기간 홍보함과 동시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죠. 이걸 기반으로 가맹사업 또는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확보된 안정된 공간에서 안정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새로운 고객을 모객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소모됩니다. 속된 말로 CAC, 고객 획득 비용이라 부르죠. 이건 산업별로 다르지만 유통업계 기준으로는 평균 $10가 소모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객 획득을 위한 비용을 단순히 에센스 광고나 행사 등으로 태우기에는 생각보다 아까운 가격입니다. 방문 인원 1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3억을 태워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파워스토어의 개최 비용은 약 2억 정도고 추가 로열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3억 정도일 겁니다. 물론 이 계산법은 추론입니다. 실제 업계에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셈법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마케팅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통한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파워스토어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네, 파워스토어를 한번 돌아보자면 2024년에는 더 큰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 마케팅 그리고 서울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공간 마케팅을 지속할까에 대한 의문과 서울의 문화공화국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기 임대료 상승을 통한 또 다른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남겨보며 마무리합니다.